오늘 강의를 해주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최재용 변호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법무법인 자연에 소속해 계시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저희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활동 오랫동안 하시면서 부장 땅 강제 수용 헌법 소원, 4대강 사업 소송, 밀양 송전탑, 설악산 케이블카,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도시공원 민간개발 취소 소송, 기후 헌법 소원, 폐교무 매립장 불허 인정 소송 등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소송을 맡아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최재용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볼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사항이고요. 사실 이제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단체들 쪽에서 그 개발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약간 기본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도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동가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실무에서 중점적으로 볼 사항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법제와 사례별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8년 5월 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됐던 시기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개발론자들 쪽에서. 그래서 환경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가 논의됐었고, 입지 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법,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여전히 소공국가적 개발 우선적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전력 환경영향 평가를 반려를 했었죠. 부동의가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제도권 내에서 개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듯한 외양을 현재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색 삭도 관련돼서 역시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 평가를 부동의했던 사안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특정 개발 행위를 막고자 할 때 그 개발 행위에 대한 어떤 점을 파고 들어가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 볼 내용들은 그러한 개발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소위 환경이라는 분야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 또 그것을 만약 고려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그럴 거예요. 여기 이제 얘기된 것처럼 개별 개발 법률들이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개발 우선주의적 관점으로 작동되는지를 오히려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환경 분야 소송을 많이 하지만 해소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개발법제. 개발법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비도시의 체계적 이용을 위해 국토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공간 계획 안에서 개별적 개발 계획 및 건축 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이용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김포 거물대리 사례를 아실 겁니다. 거물대리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공간 계획이라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소규모 공장이 난립됨으로써 지역 환경에 부담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유해성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개별 공장의 건축 허가가 나오면 안 됐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흥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공장의 난립이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공간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했었고 그에 따른 건축 계획으로서의 공장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한 개발법제는 첫 번째는 위험 방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기능하는 법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험 방지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건축법이라는 형태로 발현됩니다.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물 또는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볼 내용은 아니겠죠. 합리적인 건축 행위 또는 합리적인 공간 사용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이 바로 국토계획법 또는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토기본법이 최상위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광역권으로 따진다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하나가 있고 도시지역으로 쪼개진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특정 목적을 위해 한다면 택지개발 관련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도 여기 하나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지 개발에 대한 사항은 산업입지법 등이 있을 거고요. 농지, 임야, 공원관리, 관광지 개발 이렇게 쭉 다 있죠. 특히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기본법과 산림법, 산지관리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야의 효율적 이용과 임야의 보존에 대한 사항들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변청 과정을 한번 보시면 개발 관련돼서 우리 법 체계는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이 34년도에 있었던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단계에서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도시계획법으로는 고도 발전 단계에서 공해 문제라든지 주거 환경의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때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1972년도에 국토위원관리법을 통해서 이걸 구분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 지역은 국토위원관리법 이렇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국토위원 계획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했었고 도시계획은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돼서 대선이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지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비도시 지역은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난개발의 문제점들이 이루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 지역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비도시 지역 중에 현재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규모 공장들의 난립을 허용하고 있고 특정 골프장이라든지 특정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많이 열어놓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환경 분야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주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많이 풀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제 개발 제한구역법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아예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무력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개발 제한구역법이라는 법률이 어떻게 이제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문재인정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이 개발 제한구역법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반대 운동도 있겠지만 사전적인 입법 운동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 38조를 보시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 개발 제한 구역법인 거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변천되는 과정을 보면 도시계획법 21조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이 됐었고요. 개발 제한구역법이 제정된 것은 34조에 따라서 2000년 1월 28일 날 개발 제한구역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21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던 거기 때문인데요.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시계획법 21조 개발 제한구역 관련된 내용부터 포함해서 이 헌재 결정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거였었죠. 이 도시계획법 21조도 똑같은 사안이었습니다. 개발을 못하게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이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죠. 그때 이제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은 모든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보존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 대지라면 모든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 나대지인 상태에서도 개발을 못하게끔 막아놓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경우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공원법 보시면 자연공원법상의 도시공원은 해당 내용에서 나대지, 대지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목이 임야, 전 이런 경우가 더 많았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일괄적으로 조정시켜 버려서 도시공원에 대한 난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법을 보시면 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중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 어디였었죠? 창동이 아니라 여기 태릉 쪽이죠. 태릉 쪽에 지금 공공주택 개발을 하냐 마냐 문제가 막 나오고 했을 때 3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개발 제한구역을 풀려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 사안 관련돼서 한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 29조에 따른 시행령 40조 1항에서 30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요인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왔던 거는 수도권 내에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었고
그 공공주택 공급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의 허가가 있어야지만이 개발 제한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보호 지역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행정관청 한 곳에 독점시킬 게 아니고 중앙과 지방 또는 불 간의 협의를 통해서 권력 분립을 시켜놓는 필요성도 여기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계획은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데요. 국토계획법 보시면 기본 이념은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국토기본법에 있는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방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이 됐든 다른 개발행위가 됐든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특정 지역에 하려고 한다면 해당 개발 사업 부지가 있을 겁니다. 이 개발 사업 부지에서 특정 사업을 위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도시계획 또는 군계획, 도시군 시설계획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이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처분이 되는 거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된다면 이제 사업 부지는 만약 골프장이라고 한다면 이 해당 사업 부지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보통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산지를 끼고 설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가 통상적으로 보존 산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존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보존 산지의 용도 지역을 말씀드렸던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 그 안에 골프장을 어떻게 이제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건데요. 골프장에 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실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첫 번째 처분이었다고 한다면 실시 계획은 두 번째 처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던 것처럼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실시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처분이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실시 계획을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자는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토지 수용권을 통해서 강제 수용을 하고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한 다음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 분야에서 이러한 개발 사업에 대한 저지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이 관련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언제 나오게 될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될 거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 환경 영향 평가 또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그 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 처분이 있게 되면 그 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행정소송을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90일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거잖아요.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의 서식처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유사한 형태인 공공주택 단지 지정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현 분당지구에 대한 거였죠. 이 절차를 다시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현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해당 사업 부지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의제가 됩니다. 자, 분당에 서현지구가 있어요. 이 서현지구 내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 원 공급계획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정을 해결한다는 공익적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있던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인 거고요.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해당 사업 부지 내에 환경이 얼만큼 우수한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한지, 이것을 해제하면서까지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사업 부지의 환경적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들인 거죠. 환경적 우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수목 같은 경우에는 생태 자연도, 녹지 자연도 이런 등급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한 것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겠죠. 근데 이 서현지구에는 재밌는 게 전력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맹꽁이가 해당 사업 부지 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다만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 대행자는 사업 부지 내에는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고 사업 부지 외부에만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는 서식처 환경을 비교했을 때 사업 부지 내에도 충분히 맹꽁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 처분을 하기 전에 맹꽁이 서식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정밀 조사를 해라는 협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력 환경 영향 평가서 상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의 환경적 우수성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력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이후에 이 공공주택 지정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쳤어야 됐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부지 내에 맹꽁이라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고 지구지정 처분을 해라고 심의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위반해서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공공주택 지정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주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올해 1월 달에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에서는 첫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에서도 사업 부지 내 맹꽁이가 서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만연히 사업 부지 내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처분을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처분 이후에 실제 국토부 장관이 그제서야 정밀조사를 해보니 사업 부지 내에서 맹꽁이가 100개체 이상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 개발을 할지 말지는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달성할 공익을 상호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가치가 적다고 한다면 개발을 해도 가능하겠죠. 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됐던 사실이 뭐였어요? 자연환경이 보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맹꽁이만 놓고 본다면 해당 지역에 뻔히 존재하는 맹꽁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이 판단을 들어가 버렸던 거죠. 더군다나 환경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밀사를 하고 그 확인한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라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그것조차 하지 않아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됐든 공공주택을 지을지 말지 뭐 환경을 보존하지 말지에 대한 비교 형량을 했어야 됐는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을 봤을 때 멸종위기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경우는 우리가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멸종위기종이 누락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실만으로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왔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어떤 게 다른 걸까요? 기존에 멸종위기종이 누락된 뭐 환경영향평가서 이러한 부실 문제가 아니었었고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협의 조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거죠. 사업 부지의 기본적인 환경적 우수성에 대한 로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 우리가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부, 즉 환경청, 지역환경청과 지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든 전략환경영향평가든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할 때 해당 평가 대상 지역 내의 평가서 초안상에 멸종위기종 또는 해당 부지의 수목의 인목 축적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들어가고 그 검증을 통해서 협의 의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라고 하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러한 요구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정물사를 실시해서 처분을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서현 분당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업 부지에 있어서 공식적 행정절차 내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해당 자연환경의 우수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 처분 자체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이 개발정비 및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계획, 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할 때는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의제시키는 조항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봤던 그 서현지구 사건을 한번 유념해 두시고 3절을 보겠습니다.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보시면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복원, 문화유산의 보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의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이런 것들을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꼭 고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탄소 배출 양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평가에 들어가도록 또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많이 이제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사안인데요. 만약 지자체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자연환경과 뭐 경관 개선 복원, 문화유산 보존 또는 기후변화에 대응, 국민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불허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지자체가 환경에 대한 사항 때문에 개발 행위를 불허했을 경우 그 지자체의 판단이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했다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가 이러한 사항을 판단한 결과 개발 행위가 더 좋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반대하는 피해 주민들이 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보존해야 될 환경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죠. 오색 삭도 같은 경우가 뭐 그런 후자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위계획상에서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표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 개발 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처분의 처음 단계에 들어간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에 좀 정합되도록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계획을 보면 앞에 봤던 거는 이제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 내용일 거고요. 공간계획 같은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쭉 있습니다만 환경정책 기본법상에 이게 이제 국토기본계획과 매칭되는 법률이 환경정책 기본법이겠죠. 그래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놓고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 연도별 또는 시도환경보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환경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을 좀 더 우선시했던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토계획 및 환경보존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각의 계획을 공유하고 목표를 공유해서 수립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통합관리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토계획, 환경계획보다는 국토계획 쪽이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공간계획으로서의 지역, 지구, 구역인데요. 이 내용도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공간계획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은 이제 구역일 겁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또 이제 구역인 것이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설정이 됐죠. 이 구역은 뭐 핵심구역, 완충구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구역 자체는 특정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많이 제한하고 있는 것. 이 지역이 바로 구역,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도구역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개별법, 보호법률에서 많이 봤던 지역이었죠. 이 구역이 있음으로써 개발 행위를 막을 수 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가리왕산에 있었습니다. 가리왕산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알파인 활강 경기장이었었죠. 거기가 있던 곳은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활강 경기장을 당연히 못 짓겠죠. 그것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을 이 특별법에서 해제를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 구역이 한번 지정돼 버리면 개발 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은 발생이 되죠. 최근에 당진시 쪽에 철새 도래지 소울동가 그 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전이 송전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과 당진시가 해당 섬 지역을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버리면 개발행위가 제한되니까 앞으로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효과는 발생이 되겠죠. 그게 이제 구역의 의미입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지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획관리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도지구가 뭐 경관지구 뭐 이런 것처럼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이 용도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개별 환경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뭐 토양환경보전법, 뭐 물관리기본법 뭐 이런 개별 환경법률에 따라서 개발 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기존의 유해물질 배출 업체를 배출업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유해물질 배출 업체가 조업을 중단한 사례로 최근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스콘 공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쭉 보면 뭐 용도지역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공장이 못 들어옵니다.
녹지 지역에도 어떤 개발 행위를 많이 할 수 없도록 하겠죠. 계획관리 지역을 보시면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도 지역을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이 용도 지역, 주거 지역 내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처럼 상당히 어떠한 개발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막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령 별표 20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항의 자목을 보시면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수도권 내에서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있다가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설치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설된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2항 세 번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당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이것도 역시 이런 경우만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법률상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항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설립된 공장이라 하더라도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해당 공장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한 높이 또는 면적 또는 뭐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도 농지법상의 농업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 수도법상의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상의 뭐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뭐 경관 핵심구역 뭐 이런 것들이죠. 야생생물법상의 특별보호구역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구역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무력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관련된 개발 행위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림보호법상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있었던 가리왕산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활강경기장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구역들이나 용도지역 제한들이 있다 보면 개발 행위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또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평가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관찰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라는 지역 지구 중에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법 이외에도 232건의 그 법률상의 지역지구 구역 등을 열거하고 있고 이 지역지구 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법률이 바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환경적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진행을 봤을 때 만약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거나 뭐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형에 부합한 건축물만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로 그 사업 부지의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 부합 여부를 체크를 하고 용도 지역이 부합하다고 한다면 각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또 개별법상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등의 보호 제도를 해체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해체가 완료하게 되면 개발 행위를 위한 착공을 위해서 건축 신고 등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택 관련된 단일 건축물 관련 사안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사업들, 대규모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토계획법상의 지구 단위 계획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 개발 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뭐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뭐 동서남해안 특별법이라든지 뭐 산업입지법, 기업도시법 이런 개별 개발 법률들은 이런 이제 행위들을 전부 다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완화가 심한 것이 공공주택특별법인데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개별법상의 뭐 산지 전용 또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뭐 또 농지 전용 이런 문제들을 일거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놨고요.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뭐 농림부, 환경부 뭐 이런 위원들이 각 한 명씩 포함이 돼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관련 법률상의 협의가 전부 다 의제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이제 간소화의 최상단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사업으로서 아스코 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코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용도 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이라면 아스코 공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적성 평가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것은 국토계획법 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개발 적성과 보존 적성을 따져가지고 선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이죠.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가 바로 토지 적성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시에 개발 적성과 보존 적성에 대한 각 평가 지표를 보시면 필수 지표가 개발 적성에서는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 편식설과의 거리 등이 나와 있고 보존 적성 쪽의 필수 지표는 경지 정리 면적 비율, 생태 자연도 상위 등급 비율, 공적 규제 지역 면적 비율, 공적 규제 지역과의 거리. 이때 공적 규제 지역 면적이라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런 것들인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해당 토지 적성에 대한 것이 개발에 더 부합한 것인지 보존이 더 부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존 대상 지역의 판정 기준은 생태 제한도가 1등급 또는 임상도가 5형급 이상인 경우, 수질 보존 같은 경우도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가 300m 내외 집수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1km 내외 집수구역, 뭐 재해 발생 위험 지역이다, 공적 규제 지역이다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판정 기준을 할 때 보존 적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등급이 나오게 되면 실제 토지 적성 평가 결과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특정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청은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해당 토지가 보존에 더 적합한 것인지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이 토지 적성 평가의 기초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사업자의 소유적성 평가 결과만을 신뢰한 행정청의 개발적성 평가가 오히려 위협하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경우에는 개발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되고 가 등급 경우에는 심의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나, 마 등급은 위반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가, 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한번 실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공장 입지에 대한 상황은 산입법상의 공장 입주 규정이 적는다는 건데요. 이건 약간 이제 좀 예외적인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익조 3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장 입지 유도지구의 특례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 같은 경우도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 환경보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전략환경평가 대상 여부 및 그 협의 결과 뭐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도록 해놓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실제 개발 행위가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개발적 사실관계 확인 작업들이 수행이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건축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김포 거물대리 사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55분이라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8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면요. 계획관리지역 내 이제 공장 건축에 대한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만 허가 가능하고 공장 설립 승인 절차는 산업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긴 합니다. 이제 이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이쪽 표상에 들어있는 산업주택법에 따른 이제 법률인 거죠.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인허가 의제 조항을 통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의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입지 기준을 봤을 때 계획관리 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건축물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고, 다만 이제 2002년 10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라든지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환경 기준을 고려한 입지 제한 부분이 이제 환경적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시행령 별표 20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시행령 별표 19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목의 1호 보시면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9호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는 걸로 되겠죠. 그럼 대기환경보존법 2조 9호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시행령 11조 1항 보시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라고 해놓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10나노그램 세제곱 입방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10나노그램 이상 배출된다고 해버리면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입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공장에서 10나노그램 이상
다원 방향족 탄화 수소류가 배출될 경우에는 이 법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도의 양평 쪽에 있었던 아스코 공장은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서 다원 방향족 탄화 수소류가 해당 기준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었고, 그것 때문에 경기도가 조업 정지 처분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지 부적합에 따라서 영업 폐쇄가 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이 기준을 강화를 해버리면 기존의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유해 물질, 유해 대기 물질이 배출됐던 사업장도 해당 배출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 이상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서 마련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 기준의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이 법률 통해서 마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 부분은 사실 좀 한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지위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는데요. 국토계획상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전력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입지 선정 단계 등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발계획 수립이 반영돼야 할 것이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가 전력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반려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1차 진행이 중지됐던 사안이기도 하죠. 이 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각종 개발 사업들의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어떻게 고려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업자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전력 환경영향 평가서도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전력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평가협의회에서 평가 항목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이 마련되면 평가서 초안이 작성이 되고, 평가서 초안과 함께 해당 사업 입지와 규모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안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될 거고요. 초안 협의 이후에 개발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고 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까지가 도시군 기본 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이 전력환경영향 평가 협의까지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환경영향 평가 협의 이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사안이 평가 협의회 구성에는 환경단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 항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절차 상에서 실제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오색 삭도에 대한 사안이었었고요. 오색 삭도는 전력환경영 평가는 안 했지만 환경영 평가 협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원주지방환경청이 만들었었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3년 정도 끌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까지 나갔던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다시 소송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 평가 단계에서도 사실 뭐 평가 협의회에 참여하거나 그 이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지연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체계 정합성에 대한 한계 부분인데요. 국토계획체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지만이 이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도 이것과 비슷하게 하천법상 위협종합치수계획이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하천 기본계획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들어간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해당 법원에서는 상위 계획은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계획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 집행 계획으로서의 하청 기본 계획이나 하청공사 시행 계획이 상위 계획인 위협 종합 취수 계획에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위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토계획 권위의 한계 부분인데요. 국토계획법은 그래도 나름대로 개발 절차 등을 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절차 내에서 최대한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이런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들이 개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많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이 뭐 현실이고요. 택지개발총칙법상에서도 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할 때 국토계획법을 의제시켜버린다라거나 산업이치법에서도 뭐 동일하고요. 전원개발특별법은 더 이제 무식하게 이런 각종 개발과 관련된 뭐 보전 대상 법률들의 규제를 상회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원개발특별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법 같은 경우는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을 그 평창 동계올림픽법으로 해제를 해버렸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전문 학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원이 생겼죠. 이거요. 자,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 경기장 보시면 자, 평창 동계올림픽법에서 34조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관련 시설 중 활강 경기장을 얘기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에 활강 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산림유전자원의 해제 또는 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알파인 활강 경기장의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죠. 문제는 이 법에서도 보존과 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보존 복원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가 정부도 그렇고 3년 동안 곤돌라를 유지하도록 이번에 이제 계획이 실됐고요. 저저번 주에 나온 기사를 보면 가리왕산 곤돌라 상부 지역에 관광시설을 뭐 설치한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미 개발로 인해서 한번 개발이 실시돼 버리면 그 뒤에 보존이나 복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상의 절차가 무시되고 오히려 개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왕산 활강 경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 복원이라는 부분인데요. 국가계획에서 국가정책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해당 국가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밀양 송년탑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장이 최초에는 송년탑 설치를 반대를 하고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반대를 허가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전원개발 사업의 성질상 밀양시장이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찬성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안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가계획에 따른 국가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좀 더 의무화하고 지자체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는 이상 국가계획에 지자체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협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협의가 자문에 불과하다 하고 있어서 주재행정청이 그
협의 의견에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계획에 관한 사법심사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법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 분야에 대한 사항이 법원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탈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판례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다투거나 실시 계획을 다투거나 그다음 수용 재결을 다투거나 이제 이런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환경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보면 첫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 단계에서 전략 환경이나 평가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이긴 사안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 계획과 유사한 택지지구 지정 처분과 관련돼서는 인천 노년택지 조성 사업 관련돼서 인천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택지 지정 처분이 있고 나서 90일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하지 못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재밌는 거는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 하에서는 인천 남동공단이 있고 남동공단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이격된 곳에 택지를 조성했던 처분이었는데요. 당연히 남동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대기 유해 물질이 바람을 따라서 택지로 반입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악취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의 택지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를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에 방제림을 조성하는 것만 가지고 또 300m 이격되는 것만 가지고 택지에 나중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단정을 내버렸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법원은 실제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악취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량 그리고 조성될 택지의 도달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감 방안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이 부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것과 동일한 정도다라고 해서 위법성을 인정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위법성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해가지고 무효 소송이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적은 있었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이 아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해당 사업이 택지라고 한다면 그 조성될 택지에 입주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도시관리계획 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위법성을 주장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거죠. 골프장 같은 경우에 개인의 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해당 토지주들의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면 해당 사업 부지 인근에 공종시설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실제 이 시설의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예시를 들었던 판결을 보시면 첫 번째가
어, 청계산의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위해서 주차장 겸 공원을 앞에 추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었죠. 그런데 이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서울시 쪽에서는 아니, 서초구 쪽에서는 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초조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을 했었고 서울시 도시기획위원회 심의에서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별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업 필요성 자체가 인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처분을 취소를 하기로 했었고요. 좀 더 직접적인 것은 이제 주차장 사안이었는데요. 주차장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긴급 차량, 뭐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주차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이 주차장을 아무리 설치하더라도 전부 다 합법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려면 첫 번째가 해당 주차장 설치 지역 내 주차 수요 권역에 있어서 공종 주차장이 얼마만큼 제공되어 있는지 주차장 공급을 따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할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수요 대상자들이 이 주차장을 신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 주차장 설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편리성도 떨어져 가지고 이용률도 아직 걸로 예상된다라는 걸로 이것을 취소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간 유사한 부분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려면 실제 도시계획 시설 기준 결정 규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상에서 유원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원지는 뭐로 지정됐냐면 지역 주민의 여가 손용을 위한 시설이 유원지라고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유원지를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만든다라고 무식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쭉 진행되다가 도시관리계획에서도 통과가 되고 실시계획 통과되고 수용 재결 단계에서야 해당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해당 제주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유원지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관광시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내려올 수 없는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효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효인 이상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이고 수용 재결도 무효가 돼버린 거죠. 유사한 사안 중에 또 하나는 뭐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서의 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기준 규칙에 보면 해당 체육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체육시설에는 골프장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회원제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은 취소 사유에 불과해서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진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0여 개의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들은 무효 소송을 하더라도 다 기각되는 사안이 됐던 거죠. 뭐 이런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야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얘기가 되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걸 이제 주된 사항으로 잡기도 하는데요. 그럼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의 쟁점은 무엇이냐?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입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 평가는 오염의 저감만을 검토를 합니다. 따라서 이때 다툰다고 하면 이 오염 저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환경영향 평가상의 오염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 처분이 위협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안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해당 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해서 주변에 농약이 비산되기 때문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골프장의 잔디에 대한 관계 용수로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인근 농민들의 지하수 사용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갈수기 때. 이런 것들이 다툼이 됐었고, 감정 평가를 했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주민들이. 근데 감정 평가 결과 1심에서는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농약 사용에 따라서 인근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1심은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실제 골프장에서 아직 뭐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골프장에서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농약 사용량보다 인근 농지에서 사용하는 농약 사용량이 더 많고, 해당 지역 사업부지 인근의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중에 뭐 7개가 이미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감정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들 청구,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다른 이제 뭐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또 수용 재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만이 좀 쟁점 사항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사안들은 이제 그런 사안을 좀 판례들을 적시를 해놓은 거고요. 계획에 있어 환경 공익의 반영 여부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단계가 입지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반려가 아닌 부동의를 통해서 이 사업 계획 자체를 좀 더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를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없고,
전력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재작성을 하는 것만으로도 단계별로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의를 했었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국토부가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 관료이기 때문에 전력 환경영향 평가부터 새로 해버리면 되는 문제도 있죠.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부분도 전 시간에 얘기 드렸던 분당 서현지구 사건처럼 최대한 협의 과정에서 뭐 정밀유사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집어넣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요. 절차 참여와 환경 액세스권 같은 경우도 처분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좀 개정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주민들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인근에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개발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제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일반화된다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기회가 제공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전체적으로 국토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줌이 좋은 게 마이크가 켜지는 거를 보면은 질문이 있는 것이고 켜진 게 없으면 질문이 없는 거라서. 네,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예. 네, 네, 어려워서 다는 이해를 못했지만 아무튼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는데요. 예. 앞으로 온실가스를 반영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무슨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건축 부분에서 40%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40%를 줄이기로 했는데 실제로 줄인다고 하면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이 짓는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니까요. 네. 아무리 제로 에너지로 한다든 뭐 그렇게 제로 에너지 건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소송이 많아지거나 이게 뭔가 지자체에서 뭔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위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은 부분별 감축 계획 중에 하나로서의 재개발 재건축을 놓고 본다면 네네. 일률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할당량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될 건데 네네. 이런 거죠. 지금도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있고 네네. 대기 일종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반입이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수질 같은 경우에도 수계별 총량 규제가 있어서 네. 해당 총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네. 만약에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규정들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부문별로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이 실효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계획이 있고 나서
다시 지역별 할당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이나 2030년까지 언제? 그게 참 애매한데요. 네. 재밌는 이제 해외 사례 중에는 영국의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에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이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구체적 사업 계획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 계획에 대한 판단을 인허가권자가 하도록 하려면 네. 할당량에 대한 준수 의무가 부과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야.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에 대한 부분별 감축 계획 포지션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데, 네. 예, 근데 그것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예, 네.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는 건 거의 이렇게 뭐랄까 불가능한 그냥 이렇게 뭐 현실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와. 만약 한다면 오히려 친핵 진영에서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발전소 쪽을 뭐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력으로. 예, 그런 어.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 뭐 지금 뭐 교통 전기 체계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뭐 석탄 발전의 포지션도 크고, 원전 제해버리면 그다음에 뭐 가스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부분에서는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 뭐 우리로 따진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원고들에게 상징적이지만 위자료로 원유로를 지급해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실 네네.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 있는 대안 수립, 음. 구체적인 조치 계획 수립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이제 구체적 계획들에 대한 사항이 뭐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수립된 적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은 그냥 명분상 추상적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들이 수립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뭐 지금 헌법소원 제기된 것과 똑같이 국가의 국민의 안전, 생존 뭐 이런 것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소송으로 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뭔가 소송은 이슈 파이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별 감사합니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반대 운동 중에 하나가 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점은 있겠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을 일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는 받아낼 수가 없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고, 아, 만약 진행된다면 그걸 통해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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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네. 과정에서 정부 아, 측의 답변 내용을 보고 그걸 다시 확대 재생산 여론전을 통해서 음, 실현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뭐 4대강 사업처럼 음, 정부 조치 계획이 타당하다는 의견 전문가들과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네네네. 해당 이슈를 공적으로 의제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근데 그건 네네. 그냥 운동의 장으로서의 법정, 뭐 음, 그런 의미 정도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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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다음에 채팅창에 네. 환경 액세스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환경 액세스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정의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마침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쪽이신가요? 예. 얘기를 하나 드리면 환경 액세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정의 측면에서 저희가 총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고 그중에 절차적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 액세스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말 그대로 환경의 뭐 개선 효과 또는 환경 질의 악화 이런 것들이 일부 집단과 계층과 계급에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환경 개선 효과를 골고루 누리고 환경질이 악화되는 악영향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한다는 것이 분배적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수질 보전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지원금을 뭐 도부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교정적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의로서의 환경 액세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떠한 개발 정책, 환경에 대한 뭐 침해가 수반되는 개발 정책을 수행을 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도 어떤 뭐 주민 의견 수렴, 뭐 환경 영향평가상의 뭐 공청회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만 하면 됐고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됐지 그 반영을 또 반드시 할 필요도 없어요. 듣기만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주시 사례, 조례 사례를 얘기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착공에 들어가야지만이 해당 개발 사업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어서 자신의 생활 환경에 이익이 침해되는 특정 정책과 특정 개발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지하고 자신의 의견이 환경 훼손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 단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절차적 정의라고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도롱뇽 소송에서 뭐 지율 스님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 거기는 그래도 절이 있었죠. 단순히 토지만 소유했다고 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야지만이 특정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결정의 위법성을 소송이라도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또는 뭐 가덕도 신공항 법이 개정됐어요. 통과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고 해버리면 해당 공항 사업에 대해서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 단체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자라는 내용인 것이고, 이 내용은 유럽의 오르스 협약의 가입국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단체의 원고 적격을 각국의 법률상 인정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르스 협약에 가입된다면 환경 액세스권으로서의 소송이 가능한 명단에 환경 단체를 넣을 수가 있겠죠. 실제 오르스 협약에 가입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환경보호법상의 환경단체를 환경단체에 원고 적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재판소에서 독일 환경보호법의 위법 판결이 선언이 됐었고, 그에 따른 개정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환경 액세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적 측면에서 그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에서 나무들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만, 소위 이제 자연물 또는 야생 동식물들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법상에 미국의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된다면 그러한 환경 액세스권에 대한 보장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현행법상에 갑자기 제가 법률 이름이 헷갈리네요. 환경보건법일 텐데요. 환경피해자구제법입니다. 환경피해자구제법에 보면 자기 인접지역의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것 같으면 그 인접 주민은 대상 기업을 상대로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가해자에게 도대체 어떤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배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피해 주민들은 축적된 유해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만 소송이라도 제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피해자법상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환경 액세스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되셨을까요? 되셨다고 보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창을 댓글 채팅에 달아주시고요. 풍력발전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장관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경우도 있나? 아까 아침에 산입법상의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의제하는 경우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 법률을 본 적은 없어서. 그럼 그것이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거쳤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상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일정 정도 의견 제출권을 줬다고 하면 그 의견이 심히 부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규정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개발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헌재로 가더라도 약간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그 경우는 더 심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안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실시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오염저감 대책에 실효적인 상황이 부여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유사한 얘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건강영향평가가 올해 7월 달부터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었죠. 지자체가 건강영향평가를 할 능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개발업자와 결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부가 차순위로 들어가게 되고, 지자체가 먼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도 사실은 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하여튼 이 경우는 제가 처음 보긴 했습니다.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사항성 검토를 하는 경우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상에도 뭐 나와는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우후죽순 카페와 식당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그런 경우는 일종 주거지역이 아닐 것 같고요. 뭐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주거지역 내에 뭐 카페, 식당보다도 소위 러브모텔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됐던 사안이 있어요. 고향 쪽에서. 근데 그런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이 아예 배제가 돼야 되느냐, 이건 약간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 유발 시설은 배제를 해야겠지만 자족 기능을 위해서 주거지역에도 최소한의 뭐 상가 시설이 들어올 필요성은 또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상에서도 주거지역 뭐 외곽 쪽에 어떤 상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주거지역만 가지고 뭐 이게 꼭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되셨을까요? 그다음에 김지아님이 또 질문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 그 말로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혹시 얘기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부산에서 그 기후용사대라고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 예. 이제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이 생기기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다가 너무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기사만 봐서는 많고 정확히 어떤 게 좀 사실인지 모르겠어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했던 자료들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은 그 뭐지? 혹시 그 별도로 볼 수 있는 그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 정보 공개 청구 외에 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본다고 하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우선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잠시만요.
환경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환경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 네. 여기에 환경영향 평가 초안, 본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웬만하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네. 만약에 이제 제주 제2공항이다라고 하면 초안, 네. 뭐 본협의 이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상세 정보가 있고 평가서, 이 평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선진 에어엔지니어링이 작성했네요. 협의 진행 현황, 초안이 6월 28일 제출됐고 뭐 통보, 본안, 보안 1차, 2차, 협의 완료, 기타 반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원문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 초안에 대한 이거는 비공개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막아놨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볼 수가 없고 평가 항목 이런 정도만 나오네. 네, 이거는 이제 비공개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비공개 결정이 돼버린 사안이고요. 네. 이게 아니고 뭐 다른 사업 중에 뭐 하나를 보면 저게 혹시 그러면 비공개가 된 거는 그 아무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이건 클릭해도 안 떠요. 네. 클릭하면 원래 뜨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중에 이런 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비공개가 됐는데 제주 제2공항권 같은 경우 만약 그 환경영향 평가서 내용을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반려가 되겠으니까 약간 상이 다릅니다만 정보공개법에서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종국 처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비공개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에 사업자 아니 뭐 행정청이나 뭐 이를 대상으로 인허가관청도 그렇고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완료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사업자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이제 어딘가요? 청주의 도시공원 관련돼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청주시가 계속 비공개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계획 처분이 완료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소송 제기했고 행정소송에서는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주시장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정 안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고 사업이 종국 처분이 났을 때 그때는 이미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해당 정보를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문서 송부 촉탁이라든지 사실조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환경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에서 1차 확인, 두 번째 거기에 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승인기관을 상대로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세 번째는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그리고 격가지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관련된 정보를 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 평가서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맥커리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청사포 폭력 발전 관련해서도 이제 해상폭력 쪽으로 이제 그 자금을 댄다고 봤어요. 근데 부산도 거기에 해당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냥 그 회사 자체에 그냥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던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라던가 이런 건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정리를 어, 못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뭐 네, 제한이 있거나 그래 버리면 네, 뭐예요? 우리 이제 통상협정 위반으로 해서 오히려 국제 분쟁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관건은 해외 자본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걔네들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SPC라고 그래서. 근데 그 목적법인에게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업은 그 목적법인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른 수익도 받고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도 받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의 투자체를 막는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대장동 뭐 얘기가 이제 뭐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뭐 지하철 9호선도 그렇고 맥쿼리가 들어간 SOC 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수익 보장 제도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제도상 마련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수익성을 보고 실제 사업을 참여 안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먼저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쟁점이 있었던 것들이나 관련 법안이나 그게 있을까요? 관련 법안은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에 대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것은 중국 자본에 의한 국내 부동산의 이전 문제, 소유권 확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하려고 하는 조짐은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근데 투자 자체를 막는 경우는 국제법 위반 문제가 생겨서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데 제한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이 있는지 제가 다를 알지는 못하고요. 이게 지역이 어딘가요? 제가 질문했는데요. 예. 충남도예요. 그 서산 괴산 산업단지 충남 서산요. 이 아, 양심조가 탄소 중립하겠다는 게 뻥인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이 산업단지를 계속 확장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바다를 메워요. 그래서 그 서산에 있는 목섬이 이제 그 섬이 아니게 되는 거죠. 목섬을 그냥 엎어버리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다 이제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는데 충남도가 권한이 없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가 이거를 허가를 하는 수순인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또 와요. 오는데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충남도의 산업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고 싶지만 네. 우선은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네. 3자보가 그걸 관리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그 다른가? 네. 일반 산업단지라고요? 일반 산업단지예요. 1산단 했고 2산단을 확대하는데 이 어디야? 현대오일뱅크였나? 거기서 바다를 1산단 바로 옆에를 이 지구를 매립을 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승인이 된 거죠. 성서산업단지입니까? 아니요, 대주 2산단. 대주 이- 이산단. 네, 최근 기사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환경영향 평가도 다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대주 2, 3단.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땅이 새로 생긴 건데 이 어떤 땅이 새로 생기게 되면 이 소유가 단순히 해양수산부에서 야 그래 너네 산업단지 여기다 확장해 라고 해서 그 얘네 땅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도나 지자체가 어쨌든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한 뭐 제한을 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 보통은 매립을 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로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국유로에 따른 소유다 보니까 산자부 소속일 것 같긴 뭐 주무관청이 산자부가 될 것 같긴 한데 국유에 대한 관리 문제로서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실제 산단에 대한 일반 산단 근데 일반 산단에 대한 거는 충남도가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수립을 할 텐데요. 국가 산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국가 산단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소음, 뭐 비산먼지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단속 권한은 지자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것과 무관하게 산단에 대한 걸 전부 다 산자부가 처분을 전부 다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이상하다. 충남도도 안 하고. 해양수산부가 그죠? 해수부가. 예. 이거는 저도 산자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다여서 그런가? 근데 해수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해수부. 네, 해수부가 잠깐만요. 서산 대주 정확하게 사업단지 이름이 뭡니까? 대죽 이산단 잠깐만요. 이게 서산 대산산업단지 대죽 이 지구라고 해야 되나? 대죽 현대 대죽 이산단 예정지. 네. 서산 대산산업단지. 네. 현대 대죽 이산단 예정지 이렇게 아무튼 제 답답함은 이 산업단지를 이렇게 바다를 메워서 이게 산업단지를 늘려가는데 아까 이제 첫 질문도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이제 건물 규제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충남에 계속 끝없이 늘어나는 이 산업단지 심지어 농지도 지금 막 엎어가면서 인정하고 있고. 산업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중에 별도로 또 여쭤볼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평가서상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공사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하지 않나요? 그거에 아니요. 항목이 아니야 다 있어요? 네. 예, 그건 못 본 것 같아서. 네네네. 확인해 그것, 볼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인허가권자가 해수부 장관이라고 해버리면 지자체자에도 뭐 협의, 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실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은 끝나신 건가요? 네,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질문이 없으시니까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